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웹서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DB 서버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웹서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이 웹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서버,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희를 그동안은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주로 소프트웨어로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 웹서버는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지만 HTTP 프로토콜이나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정적인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CGI, 그다음에 뭐 PHP, JSP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컨텐츠를 동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 톰캣하고도 연동해갖고 80번 포트로 들어가면 톰캣이 보이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여러분들 JSP 환경은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그 스프링을 쓰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톰캣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깔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파치 웹서버가 앞단에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웹서버는 아파치 HTTP 웹서버, 그 다음에 뭐 엔진엑스, 마이크로소프트의 IIS,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톰캣 같은 경우는 서블릿 컨테이너로 우리 자바나 이런 것들, JSP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와스죠. 그래서 이 엔진엑스도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 근데 이 아파치 웹서버가 워낙에 오래됐고, 이게 정말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사이트를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새 창에서 링크 열기. 그럼 여기가 아파치 웹서버가 제공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소스 코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 직접 컴파일할 수도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예전에는 이걸 소스를 다 갖고 와갖고 컴파일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은 조금 그렇게 하는 거에 단점이 또 있기는 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 갖고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DNF나 뭐 APT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최신 버전이 아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최신 버전이라는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어떤 기능이 크게 예? 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최신 버전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최신 버전이 안 깔릴 수 있다는 뭐 그것 때문에 또 소스 코드를 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가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깔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하나 일단 해봤고 그 다음에 도움말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자, 율로 가시면 아파치 웹서버의 2.4의 문서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여기 또 없는 내용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문서를 좀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클릭 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클릭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진행을 할게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의 이 통신 구조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가 왼쪽이 이제 클라이언트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서버. 요거는 약간 오래된 문서이긴 해요. 아니, 요 그림이 좀 오래된 PHP 8점대로 지금은 거의 돼 있고 5점대는 아주 옛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만 보셔요. 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여기 아파치가 받아서 PHP로 넘겨서 그다음에 이 여기 있는 PHP를 또 돌려주는 애가 PHP F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PHP로 넘겨서 이 PHP 코드에서 DB 안으로 들어가서 소스 코드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다시 PHP로 던져주면 이 PHP가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냐면 HTML로 바꿔줘요. HTML로 변경을 한다. 변경하면 그걸 그대로 HTML로 변경된 애를 아파치한테 다시 던지면 이 던진 애를 가지고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리스폰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걸 받아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APM을 또 많이 안 쓰잖아요. 전부 다 자바에 스프링 많이 쓰는데 이게 또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긴 해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역할을 보면 웹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웹페이지를 말 그대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엔진엑스도 이게 상용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파치 웹서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파치 웹서버고 상용 웹서버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치 PHP, MySQL 혹은 마리아DB 이거를 그대로 따가지고 APM이라고 하거든요. 자, 외국에서는 램프라고 해요. 램프. 거기다 이제 리눅스까지 포함해서 리눅스, 아파치, MySQL 혹은 마리아DB, PHP. 예전에 MySQL이었다가 이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로 넘어가면서 상용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쪽에 핵심 개발자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마리아딥이라는 얘를 그대로 새로 깔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라이센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GPL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포크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MySQL도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마리아DB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DB.com하고 마리아DB.org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마리아DB.com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리아DB.org는 커뮤니티 쪽.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적인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변환해주는 이 PHP. 자, 요게 기반이 뭘로 돼 있냐면 C 언어 기반이에요. 자, C 언어 기반으로 돼 있어요. 거의 C 언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즘 제가 이게 8점대로 넘어오면서 PHP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진짜 모르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모르는 문법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더 강력해진 것 같아요. 현재는 PHP가 이따가 깔아서 보면 아시겠지만 8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것들, 뭐,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지원하죠. 왜 그러냐면 웹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DB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냥 다 지원을 해요. 자, 그러면 쭉 넘어가면 우리는 요렇게 설치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DNS를 또 연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세대를 켜야 돼서 요거는 일단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이 부분만 할 건데 이때 또 중요한 게 톰캣이 여기에 들어가면 요걸 또 연동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치 웹서버만 그대로 여기에 APM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APM을 연동하는 요거를 하고요. 다음에 요거 톰캣을 뒤쪽에다가 깔아가지고 이 톰캣을 그대로 AJ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톰캣을 만약에 깔 때 여기에 포트가 기본 폰트가 8080이거든요.
자, 얘를 80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당연히 뒤에 포트번호를 안 써주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 실무에서. 왜 그러냐면, 얘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 정적인 웹페이지를 처리하는 거는 아파치 웹서버가 담당하게 해주고, 자, 정적인 페이지. 자, 얘가 담당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얘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PHP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적인 페이지. 동적인 페이지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PHP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통캣도 있죠. 이렇게 동적인 페이지를 그냥 APM으로 연동했을 때는 PHP를 넘기겠지만 통캣으로 연동을 하게 되면 얘가 AJ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처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던져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DB하고 연동이 돼 있으면 DB 쪽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겠죠. 자, 이렇게 한번 구성을 이쪽 서버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서버 네트워크는 이렇게 30번, 31번 하나를 더 주고 갈 거예요. 자, 게이트웨이는 100.2 똑같고요. DNS 서버는 KT DNS 사용할게요. APM을 설치한 다음에 얘를 부팅을 하고 그 안에서 저 IP 주소를 동일하게 지금 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30하고 31로 잡을게요. 그러니까 얘 IP 주소가 꼭 30, 31이 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IP로 하든 상관은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30, 31로 잡고 가겠습니다. NMTUI. 자, 이 상태에서 요걸로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30, 31번. 그래서 에디트 가셔서, 자, 100점 30번 한 개. 그 다음에 192점 168점 100점 31번 한 개.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100점 30번 31번. 자, 이 상태에서, 자, OK 하고 빠져나가시고요. 자, 호스트 네임을 좀 바꿀게요. 자, 호스트 네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호스트 네임을 자, 요렇게, 뭐, 부팅하고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바꾸고 재부팅 하는 걸로 할게요. 자, APM이라고 하는 호스트 이름을 주고, 저는 제 도메인을 쓰겠습니다. linuxmaster.net. 자, 오케이. 자, 그리고 깔끔하게 재부팅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부팅을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재부팅 하지 않고 거기서 호스트 네임CTL 해갖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IP 브리프 4 어드레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간략하게 요약으로 보여주거든요. 일단은 콘솔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콘솔에서 자, 웹의 원격 터미널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SH. 자, 관리자 권한으로 일단 해주시고, 자, 요걸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IP 어드레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IP 어드레스 하면 전체가 나오는 거고, 이 IP 어드레스를 좀 줄여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브리프, 그 다음에, 자, IP 버전 4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간략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잡혀져 있는 30과 31만 보여주면 되고요. 요 인터페이스가 업으로 올라오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내려놓으면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스트 네임은, 자, 저는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저하고 만약에 동일하게 하셨으면 이 문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ETC의 호스트 파일에 우리 가짜로 사용하다 하기 때문에 요 애를 에코로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 주소, 도메인명, 그리고 뒤에 별명도 사실 붙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ETC의 호스트 파일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아, 내가 별명까지 붙이고 싶다 그러면 APM 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데 뭐 크게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애가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아파치 웹서버가 재시작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저 해당하는 도메인에 대한 애를 못 찾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자,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되셨으면, 자, APM을 설치하는 일단 두 가지 방법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는 DNF 설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땡겨오겠다. 그리고 이미 컴파일 되어 있는 걸 땡겨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소스를 가져와가지고 컴파일 하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실무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소스 코드 방식을 컴파일 해갖고 사용을 했었어요. 어차피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고 소스 가져다가 다 스크립트 만들어 놓고 땅 치면은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니면 RPM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설치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DNF를 이용하는 방식은 로키 리눅스의 패키지 관리자 DNF를 이용해서 APM을 자동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긴 자동이 자동. 장점이 뭐냐면은요. 설치 과정이 좀 빠르죠. 그리고 의존성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키지에 대한 의존성을 이 DNF 지금은 DNF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유미였잖아요. 걔네들이 설치를 할 때 의존성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패키지 업데이트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업데이트가 됐다. 이 업데이트가 된 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됐다. 이건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보안 업데이트예요. 응? 이 보안 업데이트 때문에 어떤 문제가 실무에서 생기냐면 소스 코드를 설치하고 나서 담당자가 퇴사를 했네요. 그리고 그 소스 코드가 벌써 오래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보안 업데이트가 만약에 나왔어. 기능 업데이트야 그냥 기능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보안 업데이트는 보안을 패치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퇴사했고 제가 이거 뭐 잘못 건드리면 이거 돌아가는 서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건드릴 수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업데이트는 못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은 계속 웹상에서 돌려야 되고 취약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서버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여기도 보시면 소스 컴파일에 보면은요. 이 세 번째.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뚫리는 거라고요. 뚫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업데이트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버전을 업 시켰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전에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버전이 안 맞으면 버전이 안 맞으면 더 높은 버전에서는 이 기존에 있는 함수가 디프리케이트 다시 이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 소스 코드 다시 수정해가지고 해야 된다? 한두 개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또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운영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버전을 제공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만약에 DNF나 유무로 지금 요즘은 이제 유미 아니고 저기 DNF하고 APT 그쵸? 자, 이 APT로 뭐 우분투에서도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안 업데이트가 자, 운영을 했어요. 자, 보안 업데이트가 발견이 됐어요. 자, 보안 취약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키리눅스 기준이니까, 자, 얘는 DNF, 자, 마이너스 Y 업데이트. 예. 이거 명령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패키지가 쭉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 그 우분투 쪽에서는 APT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패키지 목록을 최신화 시켜놓고 업그레이드, APT 업그레이드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설치된 애들을 업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안정적인 버전을 제공한다. 그리고 단점은 이 버전이 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버전이 지금 뭐 8.3대다 그러면은 얘가 버전이 조금 더 낮은 버전으로 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신 버전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최신 버전의 기능들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신 버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커스텀 옵션들, 모듈 포함해서 이런 것들 설정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컴파일은 어때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는 직접 소스 코드를 갖고 와가지고 아파치, PHP, 그다음에 마리아DB, 그다음에 관련 패키지들 이거를 다 갖고 와갖고 소스 코드를 압축을 풀고 들어가서 그 디렉토리에서 콘피규어 메이크 인스톨을 가지고 얘를 갖다가 컴파일해서 시스템에 설치를 합니다. 자, 수동이죠. 그러면 최신 버전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필요한 모듈만 내가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설치 과정이 복잡하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버전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또 그 과정 이전에 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패키지가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많이 걸렸어요.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시스템에 설치는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안 업데이트가 생겼네요. 자,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존성을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을 다 해야 돼요. 음. 지금 여러분들 이따가 DNF로 얘네들 설치해 볼 건데요. 기본이 100 몇 개가 깔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120개 정도? 그거보다 덜 저기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애들을 뭐 전체를 다 소스 코드 다 갖고 와갖고 뭐 개발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거는 DNF로 설치하고 나머지 핵심적인 부분만 갖고 와갖고 하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 컴파일 방식이 또 바뀌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최신 버전,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뀌어요, 또 컴파일 방식이. 그럼 또 그거 공부하느라고, 아, 이거는 이렇게 옛날에 했던 거는 안 되니까 최신 버전으로 새로 해야지? 그러면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의 어떤 표준화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DNF가 제일 좋아요.
보안 업데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그쪽에서 커뮤니티 쪽에서 패치가 먼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거 그냥 설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DNF.